진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은 벚꽃이 활짝 핀 수원 서호에 나와서 봄바람 내음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겸 수원 화성과 또 정조대왕에 관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지신 김준혁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해서 특히 현대사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분위기 아주 좋네요. 예.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하의 정치는 좀 글러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그 서호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서호 초등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 서호가 유일한 제 놀이터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기서 미역 감고 이러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쪽 뚝방에서 네. 이쪽까지 이거를 헤엄쳐서 건너 다닐 정도로 수영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때는 이 중간에 섬이 없었습니다. 아, 예. 없었고 여기 많은 마름이 있고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그 건너 다니다가 위험하다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네. 여기가 아주 그렇게 제 놀던 놀이터였는데 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얼핏 들으니까 이 수원 서호가 예. 정조대왕의 개혁 정치와 관련해서 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 그러대요. 아, 예, 당연하죠. 사실은 이 서호 저수지가 2017년 재작년이죠. 유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이 저수지도요? 네네. 그럼 세계 문화유산인가요? 아니, 세계 문화유산은 아니고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의 예,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유네스코고요. 이제 그 유엔 산하에 유네스코하고 똑같은 기구로 국제 농업기구가 있습니다. 네. ICID라고 하는 ICID. 예, 그 농업기구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농업 유적이다라고 해서 이곳을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곳이 정조대왕이 1799년에 이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 만들기 전에 4년 전에 이제 그 수원 북쪽에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만석거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네. 정조가 이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농업에 대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농법이 바로 저수지를 이용한 저수농법이 되는 겁니다. 저수농법. 예, 네. 그 이전까지는 저수농법을 이제 이야기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은 경우 우리나라 논농사가 천수담 농사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논농사가 주로 직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밭에 보리를 심듯이 그렇게 벼도 심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조가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시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농업을 이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서호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앞에 구경농장을 만들어서 네. 이 토지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대규모 수확을 얻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저수지가 바로 이거였죠. 이 저수지에 대표님께서 어린 시절에 수영도 하시고 네. 왔다 갔다 하셨다니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조대왕의 개혁 정치에 예. 민본 정치, 민생을 가장 중시하는 정조대왕의 그 철학이, 정치 철학이 담긴 그런 아주 대표적인 유적지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저쪽에 벚꽃이 아주 좋은데, 네네. 시청자들께 저 벚꽃 구경도 좀 시켜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네. 예. 아유, 저 벚꽃 밑에서 가족들이 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지? 저기 아마 여기. 예, 그렇죠. 이렇게 앉아보니까 예. 아주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날씨네요. 예. 게다가
벚꽃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피니까 네네.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네. 그런 호수공원이 서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진해 벚꽃놀이 축제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아니 대표님 여의도에 계시면은 여의도 벚꽃도 만발한데 그거하고 좀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여의도 벚꽃은 아주 좋은데 네. 사람도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최근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지금 기념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다녀오셨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2월 마지막 주에 한 200여 명이 함께 상해 임시정부를 갔었습니다. 네. 2박 3일 일정으로 상해 임시정부와 네. 가흥 네. 그리고 항주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네. 예. 그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제일 첫 번째 청사는 지금 남아 있지 않고 한 6개월 뒤에 새로 옮긴 청사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그 청사를 사서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녀서 상해 임정청사에 가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상해 임시정부는 두 번째 간 곳인데요. 네.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많이 이제 보존을 잘 해놔서 그나마 최소한의 임시정부의 저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이루기 위한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던 우리 그 선조들의 그 결기와 또 애국심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상해 임시정부가 거기서 가능했고 그 뒤에 여러 차례 피난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가흥에 네네. 가서 가흥의 큰 호수인데 그 호수가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던 저보송 선생께서 네네. 중국 분이시죠. 국민당의 아주 핵심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김구 선생님을 워낙 존경해서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그 별채를 특별히 한 은신처로 마련을 해주셔서 그게 천혜의 은신처입니다. 육지에서 일본 경찰이 닥친다는 정보가 오면은 바로 배를 타고 뒷문으로 침실 밑에 문으로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도망갈 네,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바다로 호숫구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육지로 도망가고 네, 네. 그때 그 김구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을 늘 수족처럼 시중하면서 배를 노져가며 피신시키고 하시던 그 주해보라고. 주해보, 예. 주해보 여사와의 그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도 흥미가 있었고 네네. 또 주해보를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중국인 벙어리 청년의 그 애틋한 사랑의 로맨스 예.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김구 선생님 영화를 네. 만들면 이거 크게 히트를 칠 거다. 네, 김구 네. 선생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동학의 접주로서 네, 네. 동학혁명에 참가를 하셨고 또 그 뒤에 이제 상해로 망명해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후반부를 거의 김구 선생님이 혼자 몸으로 다 통을하면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네. 포용하고 독립운동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는 과정에 그 풍부한 인간미와 또 그런 호골 정신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을 감동시켰고 네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해보 여사와의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라든가 또 중국 김구 선생님 가족이 함께 사셨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화로나 소설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네,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뭐 국무령이나 뭐 주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경무국장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경찰국장 정도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돼서 국정 운영을 하고 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역할이 축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윤봉길 의사가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오면서 이제 그 대한애국단의 일원이 되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
홍구공원에서 홍구공원에서. 예, 그 일본 왕의 생일날 폭탄을 던졌던 유명한 사건. 그래서 예. 그 홍구공원의 윤봉길 의사의 그 폭탄 투척 사건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네, 만들어서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서도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아도 우리는 이렇다 할 저항을 못했는데 네. 조선인들은 그 소수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 네, 네. 해서 다시 우리 독립운동이나 조선인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후에 항주에 이제 그 임시정부 청사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저도 항주 임시정부 청사를 다녀왔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아주 작은 청사더라고요. 그때 저도 가슴이 참 먹먹했는데 대표님 그 항주 임시정부 청사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아주 뭐 피난나되는 정부니까 네. 그야말로 참 초라했었죠. 근데 한 나라의 그래도 정부인데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그 뒤에도 충칭까지 여러 곳을 전전해서 충칭에다가 상당히 오래 있었죠. 그 충칭에 있을 때 그 사무실은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네. 못 가봤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런 점에서 중국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접근하고 역사적으로도 근접했지만 운명적으로 이게 공동 운명체였다. 네. 외세의 그 침탈에 대해서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의 침탈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가 함께 몸으로 저항하고 막아서 독립을 지금 지켜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당시 중국의 국가 수반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장제스가 당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너무나 사실 존경을 했고 그래서 조선인하고 중국인들이 함께 낙양군관학교라고 하는 군관학교를 만들어서 이 낙양군관학교의 학생들이 독립군으로 나중에 이제 대한광복군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 건 뭐 많은 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법안을 지금 제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당 동료 의원이고 수원 정지역을 대표하는 박광원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 저도 함께 참여해서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이 명문으로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부고 중요한 날인데 그 뒤에 6.25 전쟁을 겪고 독재, 군사정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그 기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퇴색해져서 우리 그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우리 민족의 현대사의 뿌리가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주신 그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하자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매년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고 그때까지는 대한제국이었지만 상해 임시정부를 겪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제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다. 백성의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처음 국호를 정하고 그리고 임시헌정 헌법에 보면은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해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성을 처음 선언한 것도 그 상해 임시정부라서 그런 것들을 함께 기릴 수 있는 그런 국경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국경일이 될 가능성은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저희 당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시는데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이상하게 상해 임시정부를 좀 폄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또 토의를 해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전에 뭐 한나라당 뭐 혹은 뭐 새누리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건국절, 네. 그 뉴라이트 세력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 정말 친일을 옹호하는 그런 건국절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아마 앞으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을 이렇게 국경일로 정한다면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도 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을 국경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이나 지식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대표님께서 그 당연히 경제통,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통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뭐 경제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언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제 저희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올바로 된 현대사, 근대사를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부 일종의 친일적으로 왜곡된 사관에 입각한 그런 현대사를 공부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행정고시를 13회로 합격을 했는데 저희 때는 국사를 네네. 주관식 논술고사의 형태로 시험을 보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과목이 하나 는 거죠, 고시 과목이. 예. 국사 공부를 하는데 순전히 강의 들은 국사는 다 낡은 거니까 버리고 새로운 이기백 교수님의 현대사 국사책을 가지고 한국사실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좀 강의를 안 들으니까 실감이 덜 나요. 네네. 어떤 사관이 느껴져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중에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당시 고려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저희 3년 고등학교 선배인 이현배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저하고 같은 하숙을 했는데 예. 매일 이제 11시까지는 서울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고 다른 법과목을 11시에는 하숙방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 이현배 선생이 소주를 좋아하셔서 강사료로 매일 소주 한 병, 오징어 한 마리, 땅콩 한 복다리 갖다 놓고 하루에 2시간씩 소위 그때 말로 구라 푼다고 이현배 선생으로부터 역사관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형성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역사라는 거 결국 사람이 살아온 기록이니까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거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집단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경제가 언제나 변화의 출발이고 모든 변화의 기저에는 경제적인 동기가 있고 그 경제의 기초 위에서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예술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기본 본바탕 경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업밖에 없었으니까 그 농토를 어떤 세력이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거에 입각한 정치를 해왔는가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다보는 그래서 하니까 역사의 재해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국사 과목의 시험 문제가 그 삼한 시대의 토호 세력과 통일신라 후반기 삼한 시대에 생겨난 지방 토호 세력과 사대부 세력과의 관계를 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 토지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보면 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니까 지방의 통일신라 후반기부터 생긴 토호 세력들이 자기들의 경작지 땅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왕건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만든 나라가 고려고 그 고려의 지방 토호들의 그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 신흥 학문인 송나라의 주자학의 일부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유학에 의하여 사대부가 되고 네. 그 사대부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중심 인물이 함흥지방의 이성계였고 네. 그래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 세력이 만들어진 것이 조선의 그렇죠. 건국이고 예.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이 땅의 지배력을 영구히 확고히 하려면은 더 이상 지방토 갖고는 안 되고 중앙집권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도종과 태종의 집권기를 거치면서 이게 중앙집권 정부로 그렇죠. 예. 갔던. 근데 그 뒤에 이제 조선조를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사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네, 정치적인 그런. 근데 그 사화가 왜 생겼을까? 그걸 경제적으로 고찰해 보면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68%가 바위산이라 사람이 농사를 질 수가 없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국토가 좁은 데다가 인구는 많고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부족한데 건국 공신들이나 과거에 합격한 관리들한테 먹고 살 땅을 경작지로 띄워주다 보면 그것을 자손들이 자꾸 상속하다 보면 기득권 세력이 전부 땅을 가지면 새로운 세력이 생겨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사화가 생겨서 예를 들면 김종직 씨를 뭐라 그러죠? 무덤에서 부관 참시까지 하는 게 왜 했을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재 그 김종직 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화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금 현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출발이다 네.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정조대왕께서 이제 그 국왕이 되시면서 새로운 개혁을 하시겠다고 천명하실 때 4개의 개혁 과제를 천명하셨거든요. 아하. 민부, 인재, 융정, 그리고 재용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가 백성들 부유하게 하겠다. 경제 정책이에요. 예. 예. 근데 이 경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많은 들어가는 국방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 결국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결국은 그 백성들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의 물줄기고 그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이 됐다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모두에 말씀 주셨던 서호를 농업 경작 방법을 바꾸어서 저수지 농법을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국유지에 와서 농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부유케 하고 이런 것들이 서호에 와서 보니까 더욱더 정조대왕의 네. 그런 그 애민 정신 네. 그리고 경제를 민생 경제를 중시하는 그 정치 철학 네. 이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많은 또 공부도 하셨을 텐데 특별히 더 이렇게 존경하는 역사 인물이나 개혁 정책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사에서 두 분을 존경하는데 그 첫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 초창기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승만 씨 같은 분을 국무령으로 모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상해를 한 번도 안 오셨죠. 나중에 한 번 오셨나요? 네네. 처음에는 상당 기간 안 오셨죠. 거의 3년 이상 안 왔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로 모신 분이 오질 않으니까 내부가 분열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안창호 선생님께서 포용하고 설득하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전반부는 안창호 선생 리더십하에 끌고 갔다는 거. 그리고 도산 선생께서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서 네.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독립운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철학과 삶의 자세가 바뀌어서 이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몸소 앞장서서 실천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구 선생님, 백범 선생님.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 포용력과 또 실천력, 추진력, 그리고 많은 사람을 조직화해내는 능력, 그런 점에서 참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사표로 삼아야 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오늘 이렇게 진표 TV 정말 그 좋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이제 우리 역사 정신을 계승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 개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남북 통일이라든가 뭐 남북 화해, 뭐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또 굉장히 중심 인물이시니까 향후에 어떤 나라를 이제 만들고 싶으신지 그런 말씀도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승계하기 위해서, 촛불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촛불 정신의 핵심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착되는 그런 나라가, 그 나라다운 나라가 못 되는 거니까, 그런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고 또 서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출발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저 진표 TV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진표 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그동안은 주로 진표 TV에서 경제 이야기만 해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수원 서호에서 역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